Now. 안녕하세요. 뉴욕나우 강영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로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글로벌엑스의 한동훈 이사님입니다.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 전략 담당을 맡고 계시고요. 글로벌엑스는 뉴욕나우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TF 운용사고요. 미국 시장에서 AUM 기준으로 11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2위가 다들 아시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입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사님께서 ETF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ETF 시장 현황, 그리고 요즘 인기가 많고 관심을 가질 만한 ETF 테마, 이런 것들 짚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이제 미국 ETF 시장 어떤 건지 한 번에 다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이사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그 한경 글로벌 마켓에 제가 기자님과 같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글로벌 ETF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테마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ETF 시장 얘기하기 전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캐시우드를 제치셨어요. 아, 네.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11위지만 사실 테마틱으로 운용하는 회사 중에서는 1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테마 ETF를 운용하는 그 운용사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말 떠오르고 있는 그 시장인데 여기에서 아크를 제쳤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이고, 네, 새어나오는 웃음을 제가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제치신 건가요? 노하우가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테마 ETF를 포함해서 저희가 테마 ETF의 성장성과 인컴 ETF라는 이런 그 인컴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갖고 가는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시는 것이 그로스 아니면 인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좋은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서 공급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드렸더니 나왔던 결과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캐시우드 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이 드는데 글로벌엑스는 인컴 쪽도 강화하시면서 약간 변동성 있는 장에서 더 강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UM이라고 하죠. 저희 순자산 규모가 상당히 조금 스티디하게 드러난 게 있는데 올해 연초 같은 경우 이제 테마 같이 그로스가 강했던 시장에서는 테마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흔들렸던 시장에서는 인컴형 ETF, 예를 들어서 커버드 콜 같은 그런 상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자금을 끌어올리면서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 전략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좀 스티디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를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지난달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번 달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ETF 시장은 어땠나요, 지난달에? ETF 시장도 비슷했습니다, 솔직히. ETF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 세계에 ETF가 9,000개나 있거든요. 9,000개나 있고 ETF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주식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 반대로 인버스형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그 말은 결국은 시장을 ETF에서는 다 모든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매운맛, 순한맛, 이런 걸 다 경험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ETF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유입되는 규모 자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8월 달 대비해서 9월 달에 순 유입이 55 빌리언 정도로 해서 한 60조로 순 유입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 1주, 2주, 그러니까 부동산 헝다그룹의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파산에 대한 위험 같은 것이 미국이 있고 나서부터는 자금이 2주 동안 유출이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있고 인버스도 있는 시장에서 ETF 시장이 유출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시장이 투자자들이 아주 조금 혼란을 겪었다. 약간 시장에 경험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겠다. 요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했던 것들이 결국은 ETF 시장 자체적으로 빠졌고요. 근데 특이하게 증가했던 것이 단기 채권. 미국 단기 채권 ETF 같은 경우가 자금이 늘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돈이 많이 몰린 쪽이 단기 채권인가요, 그러면은 ETF 시장에서? 일단은 단기 채권도 한 영역이었는데 기본적으로 ETF 시장에서 매월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아마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곳은 아마 인덱스 쪽이 될 것 같고 이번 달도 그랬습니다. 인덱스가 가장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제 기관 시장이 가장 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관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 시장, WM 시장이라고 하죠, 소위. 이분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이 이제 기관 운용자 같은 경우는 펀드라는 것을 운용을 하죠. 그래서 펀드를 운용할 때 매니저들이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이상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90%, 95%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개별 종목에는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에서는 투자를 못할 것 같고 하지만 주식 편입 비중은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S&P 500 이런 시장을 조금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시장이 조금 기관 투자들로 조금 겁냈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이랑 글로벌 주식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 걸로 나오는데 네. 레버리지 쪽 자금도 많이 늘었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이랑 글로벌 주식도 결국은 이제 가장 그 대중적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 유입되는 금액은 상당히 컸지만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순증이라고 있습니다. 순증 강도라는 게 있는데 이 순증 강도가 뭐냐면은 전체 금액에서 이번 달에 들어왔던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금액이 0.6%면은 전체 자산 중에서 0.6%만큼 들어왔다. 이게 순증 강도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화면이 순증 강도를 2021년부터 이렇게 쭉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강도를 보시게 되시면은 글로벌 주식이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추세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힘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주식시장이 이제 한마디로 상반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좋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인덱스였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부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받았죠. 그 외에 이제 레버리지 말씀 주셨는데 시장이 참 재밌는 것이 아까 전에 ETF 자체적으로는 조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이것은 사야 되겠구나. 저가 매수의 기회구나. 라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입이 있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인버스도 같이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시장이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시장에서 빠져나가기에는 조금 아쉽고 여기에서 뭐라도 조금 액티브하게 대응을 해보겠다. 약간 그런 자금들이 이제 인버스로도 있었죠. 저희 코로나 때 생각나네요. 그때 한국에서도 그랬거든요. 레버리지랑 인버스랑 동시에 ETF 쪽으로 돈이 몰렸었는데 양쪽에 다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 어느 쪽이 맞을지. 사실은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흔히들 비교할 때 한국 같은 경우나 일본이나 아시아 시장은 레버리지 인버스 시장이 되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발달이 별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ETF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 위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 위주,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자들 위주. 그러니까 이분들이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을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조금 트레이딩이라는 매매라는 그런 기법들이 들어가고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위주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기관이나 이러한 자산 관리자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중심 여기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겠죠. 한마디로.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보면은 그 순증 강도 화면에 보시면은 레버리지는 지금 7%고 인버스는 4% 정도입니다. 주식에서는 0.6% 정도였거든요. 근데 또 추세가 또 스티디합니다. 되게 스티디하게 7%, 6%씩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올해 ETF 시장, 작년부터 올해 ETF 시장의 화두가 개인 투자자의 증가거든요. 미국도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를 하면서 결국은 개인분들이 주식과 동시에 레버리지와 인버스와 같은 이러한 트레이딩 같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도 많이 조금 유입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최근 추세는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생각보다 좀 늘어나네 이런 모습을 저희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미국도 미국은 뭔가 되게 한국이랑 다르게 안정적이고 약간 기관 투자자 중심 시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개인이 늘면서 한국의 특징을 많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상품 단으로 봤을 때는 어떤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나요? 네.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스파이, 제일 유명하죠. S&P 500 종목에 있는 스파이라는 종목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뱅가드의 S&P 500이라는 이제 VOO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VTI 같은 그런 브로드 인덱스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자금을 어쨌든 주식 비중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인덱스 위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반대로 많이 빠졌던 종목을 보면은
또 특이하게 iShares에 있는 S&P 500이 있습니다. iShares의 코어 S&P 500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VTI라는 종목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관들이 시장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관들은 요거를 샀지만 어떤 큼직한 기관이 뭐 팔았던 흔적이라고 보지 않을까 보고 싶고요. 많이 빠졌던 것들은 이제 또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뭐 파이낸셜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약간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섹터 같은 경우가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성과는 어땠어요? 돈이 들어온 게 잘 됐나요? 성과가 제일 좋은 걸로 따지자면 네, 성과로 보면은 이제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걸로 저희가 보면은 이제 기관들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트렌드를 파악하기는 조금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성과로 본다면은 재미있는 것이 우라늄, 그리고 천연가스, 원유 같은 이런 원자재의 반란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라늄 같은 경우는 소위 약간 그 인식상 그 뭐 누클리어의 결국 핵이지 않습니까? 핵 원료의 원자력 발전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살짝 조금 이제 뭐 거부감도 있기도 하고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 싶기도 한데 요즘에 화두가 결국 ESG잖아요. 그래서 클린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뭐 윈드, 솔라 뭐 이런 풍력, 태양력 이런 걸 얘기할 때 원자력이 조사를 해보니까 탄소 배출이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이 가장 적게 나오면서 클린 에너지네 라는 약간 느낌이 있었고 그게 EU에서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용 대비 효용성을 봤을 때 아주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라늄이 모멘텀을 이제 쭉 받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8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우라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스프라웃 우라늄 트러스트라는 그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가 우라늄을 이제 엄청 매집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가운데 게임스탑으로 되게 유명한 그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있죠. 소위 레딧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레딧 트레이더들이 우라늄에 같이 가담을 해버리면서 예, 우라늄 가격이 뭐 20% 30% 이렇게 올랐죠. 우라늄의 선물 가격은 100%까지 올라갔었고요. 엄청 뛰었다가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빠졌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 관련된 뭐 ETF들이 성과가 좋았었고요. 지난달 한 달 동안만 거의 지금 30% 이상 수익이 난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코로나로부터 좀 회귀를 하니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것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공급망에서 봤을 때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태풍 어마어마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기자님? 아이다. 그쵸? 아이다고 저희 집도 침수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맞아요. 아이다 태풍이 오면서 결국 천연가스에 대한 그 공급이 조금 차질이 빚어졌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지금 공급이 되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도 급격하게 올랐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Dry Bulk Shipping ETF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화물선이라고 한국말 건화물선이라고 해요. 건화물선 같은 경우도 이제 BDI 지수라고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죠. 올랐죠.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오르면서 결국은 성과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성과가 안 좋았던 ETF로 본다면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아주 좋았다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빠졌던 그러한 상황인 거고 9월 달에 이제 뭐 크립토커런시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 관련 ETF들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가 지금 대선이 지금 안개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현재 지금 대통령이 지금 대선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하다 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은 또 원유가 오르면서 좋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차익 실현이 이렇게 생기면서 9월 달에 좀 성과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좋은 것들을 좀 보니까 이제 공급망 혼란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몰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상품을 고를 때 과거 성과를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 게 좋나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 상품에는 보시면은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정말 현재도 잘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펀드로 저희가 좀 익숙한 뭐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 또는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저희가 더 파악하기가 힘들죠. 똑같이 금리 상승기였다라고 치더라도 철학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바뀌면 안 되는 상품인 거고요. 철학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술, 전략 측면에서 조금 바뀌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 펀드가 과거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매니저들이 선바뀜이 있겠죠. 매니저들이 교체가 될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펀드가 전략이 맞느냐 이거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ETF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패시브한 ETF들, 특히 인베스트먼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ETF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기다 했을 때 아까 뭐 변동금리 채권이라든지 뭐 변동금리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되는데 과거에도 정말 그랬는지 금리 인상기를 뭐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까? 그때를 보면서 ETF들이 몇 개가 쭉 있으면은 보고 제일 거기에 좋았던 ETF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TF는 조금 더 편안하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자재가 또 요즘에 또 좋지 않습니까? 원자재를 투자하실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ETF로 많이 접근하시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도 금으로 두면은 금 퓨처스가 있죠. 금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금을 그냥 마이너들이 있습니다. 금을 채광하는 기업들, 광산들, 광산 기업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ETF를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물에 투자하는 그 ETF 같은 경우는 성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금 가격이 뭐 현재 가격으로 올랐네 이렇게 쭉 나오지만 실제로 선물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월물이 이제 끝날 때마다 expire 될 때마다 이제 다시 롤오버를 해줘야 되죠. 그때 드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뭐 원유 ETF 때문에 맞아요. 뭐 일이 있었고 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이 좋으냐 아니면 원유 퓨처스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들을 비교하시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각 상품마다 조금씩 네네네.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근데 ETF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철학이라든지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성과가 지금의 시장 상황과 비슷했을 때 어떤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약간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이제 지난달까지 해서 조금 인덱스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테마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기관들 시장이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죠. 더 저희가 현미경을 보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려면은 말씀드렸듯이 테마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마 ETF의 특징은 전기차, 국가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테슬라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솔직히 저희가 삼성 SDS,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지 않습니까? 테슬라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니오, 뭐 파나소닉 이렇게 국가 간의 경계가 없고 특징은 국가 간의 경계가 없고 섹터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제 현재의 트렌드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이 무엇이냐, 전 세계의 테마가 무엇이냐, 이 트렌드가 무엇이냐 파악하려면은 테마 ETF를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X 저희 리서치 팀에서는 항상 이제 그 테마 ETF를 따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계에서도 별로 많지 않은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상위 5개 분기로 봤을 때 좋았던 ETF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K-웹이라는 ETF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차이나 인터넷 ETF인데 좀 의아스럽죠. 그러게요. 중국으로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워낙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 정부의 뭐 엔타이 모노폴리 정책도 있었고 뭐 미국한테서 계속 이렇게 얻어맞고 있고 한마디로 그러한 가운데 자금이 2빌리언 이상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 한마디로 저가 매수성. 이제는 좀 많이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가 사랑하죠. 그 2차 전지 리튬. 리튬 배터리. 네. LIT가 두 번째로 금액이 컸었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그리고 US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유입이 좋았고요. US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그 양회 의회에서 지금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준비 중이죠. 그래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게 인프라스트럭처 그 밑에 있는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ETF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트렌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뭐 장기로 연초이로 보면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한 달 동안에, 최근 몇 주 동안에 좋은 흐름을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반대로 많이 들어온 게 있으면 빠졌던 그런 ETF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특징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크가 엄청 빠졌네요. 네, 아크가 그 한국에서 가장 사랑을 받던 아크 K는 되게 유명하죠.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그렇죠. 거의 6빌리언, 6빌리언이 빠졌습니다. 60억 달러면은 와. 7조 거의 6조 6천 7조 되는 거죠. 아크의 그 아크 K 순자산 비중의 거의 한 20% 이상이 빠졌더라고요. 한 30억 정도, 30빌리언 정도 됐었으니까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크 G라든지 지노믹스라든지 뭐 아크 W라든지 아크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큰 자금을 빠졌었던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올해 초부터 글로벌 IB들이 주장했던 건데 테크 쪽은 거품이다. 뭐 경기 순환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이 버티던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달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다음 게 더 기대가 되네요. 글로벌 X는 테마틱 ETF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구현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가 많이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저희가 막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글로벌 X에서 전기차 시장이 발전했을 때 좋은 기업들을 다 솔팅을 해서 뽑아서 ETF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좋을 것 같은 테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처를 한 달에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테마를 선택하셨는지. 네, 오늘은 제가 선택한 테마는 이제 미국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관심이 많긴 한데 제일 첫 번째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큰 화두죠. 미국 인프라 하면은 바이든 정책의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야심작입니다. 1.2 트릴리언 달러를 해서 한 1,400조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야심차게 계획을 해서 코로나를 타개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인데 이게 지금 상원에선 통과를 했지만 하원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막혀 있는 상태고 그렇죠. 하지만 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만 결국은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2조짜리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결국은 인프라가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가장 강력한 미국의 그런 부양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미국에 와보고서 느꼈어요. 진짜 한국이 정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여기는 뭐 길이나 뭐 전봇대나 뭐 저희 지금 오늘도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회사에. 정전 정말 비일비재하고요. 인프라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녹화 시점에서는 인프라들이 아직 1조 2천억 달러랑 3조 5천억 달러 두 개 다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딜이 통과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아니면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미국 인프라 상태는 심각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뉴욕에 살면서 경험해 보지만 진짜 운전을 못 해요. 진짜 운전을 하려고 해도 진짜 구멍 파인 데 있을까 봐 차 맨홀이 맨홀이 너무 많고 뭐 상당히 심각하고 뭐 지하철도 물이 잠기고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비단 저희만 느낀 것이 아니라 미국 인구의 70% 이상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요. 그러니까 양당에 지지하시는 분들, 중립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작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동 의견을 냈던 것이 인프라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더 셌고 공화당에서는 조금 덜 셌고 요 차이였지. 결국은 이제 인프라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이렇게 그 통과가 정말 안 된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만 만약에 통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미국이 이제 원래 투자하고자 했었던 인프라 예산안이 있었고 실제 집행했었던 예산안이 있었는데 이거의 갭이 지금 거의 2.59 트릴리언 달러 합니다. 그러니까 2.59 트릴리언 달러면은 3천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미집행 금액이거든요. 이게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미국의 GDP를 10 트릴리언 달러를 까먹는다고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에. 일경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일자리 300만 개를 이룩할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까먹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모든 분들의 생각일 것 같고 솔직히 인프라 법안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큰 의견이 없는데 그 대신에 뭐 재정 부채 한도라든지 사회 복지 정책 뭐 3.5 트릴리언 달러 이게 좀 문제인 거지 1.2 트릴리언 달러짜리는 아마 뭐 어떻게든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뭐 아주 큰 장기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1조 2천억 달러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한데 사실 그게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체 미국의 GDP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 뭐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이게 1.2 트릴리언 달러긴 하지만 결국 미국에서는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자 합자가 거의 많습니다. 대부분이.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건건이 진행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민간 기업도 들어오게 되고요. 주정부도 들어오게 되고요. 모든 정보들이 같이 합쳐져서 1조 2천억 달러가 끝이 아니라 이게 마중물이고 네. 거기에서 뭐 기업 투자라든지 뭐 네. 이건 연방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주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효과가 결국은 이제 그 임팩트의 효과죠. 뭐 이렇게 이제 인프라 구축을 점점 하게 되면서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그 기업들이 같이 뛰어들면서 생기는 일자리 창출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집행 금액이 2.59 이 정도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얼마 연속해서 10년 동안에 잘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한테 이 인프라 쪽을 추천을 하시나요? 보통 기술을 얘기할 때 기술의 혁신 기술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 기술이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는지 어답션 레이트를 보통 보거든요. 기술의 어답션 레이트를 봤을 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얼리 어답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가 이노베이터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얼리 어답터 단계에 이제 보급률이 좀 늘어났다가 메저리티 단계, 그러니까 대중화되면서 이게 폭발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거를 US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얼리 어답터의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 얼리 어답터에 있는 단계가 실질적으로 붐업이 되고 오르게 되려면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한 5년 이상의 장기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고객들에게는 분명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테마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 ETF가 있는지도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프라 ETF는 솔직히 시중에 상장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ETF가 많고요. 그리고 US 인프라스트럭처에 딱 포커스되어 있는 ETF는 별로 없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한 2개 정도가 유의미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2가지 ETF가 현재 나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이제 페이브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티커가 페이브에서 그 포장이죠. 페이브먼트 할 때 페이브 포장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페이브라고 아 그래서 쓰신 거예요? 페이브라고? 그래서 티커가 되게 중요합니다. 티커가 되게 중요해서 페이브라는 저희가 그 티커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글로벌 엑스에서 만든 이제 ETF인데 규모는 이제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규모를 보게 되면은 4.3빌리언 정도. 네, 4.3빌리언이니까. 43억 달러. 네네네. 그러니까 대략 한 뭐 4조 한 7, 8천억 정도 하는 규모죠.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옆에 있는 상품은 이제 iShares에서 나온 US 인프라스트럭처 ETF입니다. 이거는 이제 티커명이 iFra라고 나와 있고요. 네, iFra고 이 규모는 대략 한 6,600만 달러 정도니까 대략 한 7천억 정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근데 네, 7,200억 뭐 이 정도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좀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공통점은 미국 인프라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미국 인프라 기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은 국내 투자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기업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뉴콜 같은 기업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 제철 회사고요. 그리고 이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전력 회사고요. Deere and Company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존 디어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 사슴 그려져 있는 모양인데 이게 뭐 농기구라든지 되게 많이 만듭니다. 뭐 농기구부터 시작해서 중공업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되게 많이 만드는 종합 제조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진이 돼 있고요. 대부분이 비즈니스 포커스는 US 센트릭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차이점을 보면은 이제 페이브가 이제 규모가 가장 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아이프라는 규모는 좀 작지만 보수가 한 0.07% 조금 쌉니다. 네. 총 보수가 조금 낮군요. 네. 총 보수가 조금 싼 상태고요. 성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 한 달은 뭐 다 안 좋았죠. 최근 한 달은 이제 둘 다 이제 마이너스 4%, 5%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인프라의 수혜가 솔직히 올해부터 연초부터 조금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 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지금 더 응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 이후의 성과가 페이브는 21%, 아이프라는 17%, 뭐 1년 성과는 50%, 42%를 해서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페이브가 조금은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두 ETF가 둘 다 US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하지만 페이브 같은 경우는 인프라에 직접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재, 중장비, 건설, 엔지니어링 같은 그러한 기업들의 매출의 50% 이상이 나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출이 50% 이상의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한마디로 테마 연관성이 되게 높겠죠. 그렇네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 아이프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직접 연관된 기업들과 동시에 간접 역량 기업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인프라에는 돼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운송하는 회사들, 보관 회사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엔드 유저까지 가는 유틸리티 회사들, 이런 것까지 투자를 하는 간접 역량 기업이 있습니다. 테마 연관성보다는 조금 더 두루두루 투자했다, 풀을 좀 넓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품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개인별 성향에 네.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금 얘기하셨지만 금도 그냥 선물에 투자할지 아니면 뭐 광산에 투자해서 광산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까지 받을지 그런 건 약간 그 투자자들이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미국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두 상품 다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품 외에도 상품은 많으니까 꼭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인프라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ETF 투자를 하실 생각이라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이야기부터 주목할 만한 테마까지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국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이 영상 꼭 보시면서 ETF 투자 관련해서 아이디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ETF 이야기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